미천왕 을불 일대기. 머슴에서 왕까지 고구려 부흥의 시작. 고구려의 태양 미천왕 을불. 고난을 딛고 옛 땅을 되찾은 영웅의 일대기. 길. 핏빛 궁궐을 떠나는 어린 왕손. 3세기 말 고구려. 산악 지형을 끼고 성장한 북방 강국이었지만 그 속은 불안정했다. 왕권은 약했고 귀족 세력은 강했다. 국경 밖에서는 중국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반도 북부에는 아직도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서기 292년 3월 고구려의 하늘을 비추던 제13대 서천왕이 승하했다. 이 혼란 속에서 서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그의 아들 상부, 바로 후세의 폭군으로 기록된 제14대 봉상왕이었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의심이 많았다.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이 약할수록 의심은 칼이 된다. 이부달가. 그리고 시작된 피해 숙청. 봉상왕은 즉위하자마자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보다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싹을 잘라내는 데 몰두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는 숙부이자 고구려의 영웅, 안국군 달가였다. 달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었고 병사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달가는 일찍이 북쪽의 거친 숙신을 정벌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다. 봉상왕은 그 인망이 두려웠다. 군사들이 나보다 달가를 더 따른다면 언젠가 칼끝은 나를 향할 것이다. 숙부의 명성이 내 자리를 가리고 있구나.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그를 더 우러러보니 이를 어찌 좌시하겠는가. 봉상왕은 생각했다. 어느 날 달가에게 역모 혐의가 씌워진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왕의 말은 곧 법이었다. 궁정 안에서 열린 신문자리. 달가는 침착했다. 폐하, 제 칼은 항상 고구려를 위하여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적은 없습니다. 봉상왕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 칼이 나라를 향해 있다면 그 나라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 결국 달가는 반역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군부 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 왕을 능가하는 자는 없다. 백성들은 안국군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숙신의 칼날을 피했겠는가라며 통곡했다. 그러나 그 피는 또 다른 씨앗이 된다. 봉상왕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깃은 자신의 친동생이자 을불의 아버지인 고추가 돌고였다. 봉상왕에게는 돌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서기 293년 9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 돌고는 형인 봉상왕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봉상왕은 동생을 마주하자마자 불호령을 내렸다. 봉상왕, 네가 감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내 자리를 엿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살려두려 했으나 나라의 안위를 위해 더는 참을 수 없구나. 돌고. 대왕마마, 어찌 혈육의 정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으십니까? 저는 오직 고구려의 번영만을 꿈꿨을 뿐 단 한 번도 역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군의 귀에는 동생의 진심 어린 절규가 들리지 않았다. 돌고는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아들 을불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처참한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어린 왕손이었던 을불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자객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을불은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버리고 남루한 홑옷으로 갈아입은 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궁궐 담장을 넘었다. 등 뒤로 보이는 평양성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그를 죽이려는 불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숲속으로 숨어든 을불은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살아남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리라. 봉상왕의 실정 사례 1. 영웅 숙청 292년 숙신정벌의 영웅 안국군 달가를 제거하여 군부와 민심의 기둥을 꺾음. 이는 국가방위력의 약화를 초래함. 친종 말살 293년 친동생 돌고를 처형하여 잠재적인 왕위 계승 경쟁자를 원천 차단. 왕실 내부의 인륜을 파괴함. 3. 추격과 감시 생존한 왕손 을부를 잡기 위해 전국적인 수색령을 내리고 밀고를 장려하여 사회적 불신을 조장함. 궁궐의 안온함을 뒤로하고 차가운 황야로 던져진 을불. 고구려 역사상 가장 처절한 밑바닥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실촌의 머슴. 개구리 울음소리와 꺾이지 않는 의지. 궁을 탈출한 을불은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 북쪽으로 더 깊은 오지로 숨어들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수실촌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이름조차 버리고 신분을 숨긴 그는 마을의 부유한 지주인 음모의 집을 찾아갔다. 고귀한 왕손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은 남의 집 머슴살이었다. 음모는 탐욕스럽고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을불의 범상치 않은 외모를 보고도 몸집은 왜소하나 일은 곧잘하게 생겼구나라며 비웃으며 그를 거두었다. 을불에게 주어진 삶은 왕족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노동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뗄나무를 해왔고 밭을 갈며 손톱 밑이 흙탕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주인의 가학적인 괴롭힘이었다. 특히 여름밤 연못의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을 때 음모의 심술은 극에 달했다. 주인 음모, 이놈 을불아, 저 망할 놈의 개구리들이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당장 나가서 저놈들을 쫓지 못할까? 을불, 주인 어른, 미천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어찌 다 막겠습니까? 주인 음모, 말대답을 하느냐? 밤새도록 돌을 던져서라도 개구리들이 입을 닫게 해라. 만약 내 귀에 울음소리가 한 번이라도 더 들리면 내 놈 등짝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을불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연못가에 섰다. 달빛 아래 차가운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밤새도록 연못을 향해 돌과 기와 파편을 던져야 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잦아들면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주인은 창문을 열고 감시하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이슬이 온몸을 적시고 돌을 던지는 팔은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저려왔다. 그때마다 을불은 연못의 파문을 일으키는 돌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되뇌었다.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돌은 내 안일함을 깨우는 경종이다. 저 개구리들의 아우성은 억눌린 백성들의 통곡이며 주인의 핍박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나는 이 고통을 뼈에 새겨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는 깨닫는다. 힘으로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근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억압은 잠시 침묵을 만들 뿐 본질을 없애지 못한다. 수실촌 시절 을불의 잔혹한 일과표. 5시 기상 및 가축 관리 주인이 일어나기 전 마당을 쓸고 소와 말에게 여물을 먹임. 7시 산행 및 벌목. 가장 가파른 산등성이에 올라가 하루치 땔감을 구함. 왕손의 부드러웠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농경 및 수리. 척박한 밭을 갈고 수로를 정비함. 음모는 을불에게만 가장 힘든 구역을 배정함. 저녁 7시 가사노동. 주인의 발을 씻기고 잠자리를 정돈함. 식사는 늘 다 식어버린 거친 보리밥 한 덩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구리 차단 작전. 밤새도록 연못에 돌을 던져 개구리 울음소리를 막음.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에 불과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을불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하층의 수모를 견뎌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백성들의 고단함을 배웠고 차가운 증오보다는 세상을 바꿀 강인한 의지를 다졌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음모의 집을 떠나
더 넓은 민초의 바다인 압록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3. 압록강의 소금 장수. 누명과 매질 속에서 배운 민초의 삶. 수실촌을 떠난 을불은 이제 제모라는 사내를 만났다. 제모는 압록강 물길을 따라 소금을 실어 나르는 행상이었다. 소금은 귀한 물자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도 많았다. 당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자원이자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귀중품이었다. 을불은 제모와 동업하며 압록강의 거친 물결 위에서 소금 장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비단옷 대신 소금기가 절어 딱딱해진 베옷을 입고 을불은 압록강 하구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걸었다. 소금 가마니의 무게는 어깨를 짓눌렀고 소금기는 상처난 살을 파고들어 쓰라린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길 위에서 고구려의 지리를 몸소 익혔고 관리에 수탈당하고 도적에 떠는 민초들의 실상을 뼈저리게 목격했다. 어느 날 을불은 압록강 동쪽 사수촌의 한 노파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노파는 을불이 지닌 소금을 탐내어 공짜로 요구했으나 을불은 정당한 숙박비 외에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노파는 을불이 깊이 잠든 사이 그의 소금 가마니 밑바닥에 자신의 낡은 가죽신 한 켤레를 몰래 집어넣었다. 다음 날 새벽 길을 떠나려던 을불을 노파가 가로막았다. 노파, 이 도둑놈아! 내 귀한 가죽신을 훔쳐 어디로 가려느냐? 당장 이놈의 가마니를 뒤져보아라. 을불, 할머니, 어찌 이리 무고하십니까? 나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소. 동네 사람들과 관가의 졸개들이 몰려왔고 가마니를 뒤엎자 소금 사이에서 노파의 가죽신이 굴러떨어졌다. 을불은 아연실색했다. 노파는 곧바로 관가에 고발했고 을불은 압록강변의 지방관인 제 앞으로 끌려갔다. 네가 훔쳤지? 그는 부정한다. 그러나 변호해줄 사람은 없었다. 형리의 목소리가 울린다. 지방관은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소금을 탐내는 노파의 편을 들었다. 지방관, 천한 소금 장수놈이 노인의 물건을 탐내다니 고구려의 법도가 무색하구나. 저놈의 소금을 모두 압수하여 노파에게 주고 장 80대를 쳐서 다스려라. 관아 마당에 엎드려진 을불의 등에 거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매, 등을 타고 번지는 통증. 10번째, 이빨을 깨문다. 20번째, 피가 배어나온다. 40번째, 다리가 풀린다. 60번째, 정신이 흐려진다. 80번째, 몸은 거의 의식을 잃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솟구쳤으나 그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매질이 끝난 뒤 그는 피멍든 몸으로 길가에 내던져졌다. 소금은 모두 빼앗겼고 수중에는 단 한 푼의 전도 남지 않았다. 거짓골이 된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민초를 짓밟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지 깨달은 성찰의 눈물이었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결심이 되었다. 권력이 없으면 진실은 소리가 없다. 인생의 극단. 왕족 을불 때 소금 장수 을불. 온몸에 피멍이 들고 누더기가 된 을불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은 그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할 줄 아는 군주로 담금질하고 있었다. 4. 운명의 부름. 국상 창조리와의 만남. 한편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당시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으나 평양도 중요 거점에서는 봉상왕의 폭정이 극에 달해 있었다. 서기 300년경 잇따른 서리와 가뭄으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고 길거리에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봉상왕은 이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위엄을 세우겠다며 거대한 궁궐을 짓기 위해 15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강제로 징발했다.
고구려의 현자이자 국상인 창조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왕에게 간곡히 진언했다. 창조리, 대왕마마, 하늘의 재앙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살기를 잃었습니다. 토목공사를 멈추시고 굶주린 이들을 돌보소서. 하물며 이웃의 강성한 모용씨가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나라의 안위가 위태롭습니다. 봉상왕 비웃으며 왕의 위엄은 화려한 궁궐에서 나온다.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고자 하는가? 다시는 내 일을 방해하지 마라. 죽음의 위협을 느낀 창조리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폭군을 패하고 진정한 군주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신복인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를 불러 은밀히 명했다. 방랑 중인 왕손 을부를 찾아라. 그만이 고구려의 유일한 희망이다. 조불과 소우는 전국을 샅샅이 뒤진 끝에 비류강가에서 한 초라한 사내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배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몸은 야위어 뼈가 드러날 정도였으나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우, 왕손 을불마마를 뵙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 국상 어른께서 마마를 찾고 계십니다. 부디 궁으로 돌아가 고구려를 구원하소서. 을불, 나는 야인이지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으니 부디 다시 살펴보십시오. 을불은 지난 세월 겪은 누명과 추격 탓에 신하들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조불과 소우는 눈물을 흘리며 봉상왕의 악행과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낱낱이 고했다. 그 진심 어린 통곡에 을불은 비로소 낚싯대를 내려놓았다. 나의 고난이 드디어 고구려를 위해 쓰일 때가 왔는가. 창조리의 봉상왕 폐위 3대 명분. 반인륜적 혈족 학살. 안국군 달가와 고추가 돌고를 죽여 왕실의 근간인 효와 제를 파괴함. 민생 파탄 및 폭정. 대기근 속에서도 무리한 궁궐 증축을 강행하여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음. 국방 외면과 안일. 왕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선비족 모용부 등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됨. 서기 300년 9월 봉상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창조리는 신하들과 함께 머리에 갈대잎을 꽂아 반정의 신호를 알렸다. 궁은 장악된다. 모든 군사와 백성이 이에 호응했다. 왕은 폐위된다. 폐위된 봉상왕은 자결로 생을 마감했고 서기 300년 소금 장수 을불은 마침내 고구려 제15대 국왕 미천왕으로 즉위했다. 왕관을 머리에 쓴 미천왕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뜻밖에도 보복이 아니었다. 머슴 시절을 기억했다. 소금 장수 시절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수실촌의 주인 음모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사색이 되어 엎드린 음모는 제 목이 달아날 줄 알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나 미천왕은 빙그레 웃으며 대신들에게 선포했다. 이자가 밤새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하며 잠을 깨운 덕분에 나는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백성의 고단함을 뼈에 새겼다. 나를 단련시킨 공이 크니 이자에게 상을 내려보내라. 죄 대신 상을 내리는 대인배의 풍모해온 조정은 탄복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다. 과거의 원한에 집착하기보다 그 고통조차 통치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젊은 군주의 서슬 퍼런 선언이었다. 세금 제도를 손본다. 지방관리의 횡포를 단속한다. 군사체계를 재정비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다. 고구려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겠다. 이제 을불은 자신을 때린 몽둥이를 꺾어 침략자를 물리칠 칼로 바꾸기 시작했다. 5. 대고구려의 부활. 낙랑과 대방을 몰아내다. 그는 고구려가 대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서북부에 박힌 중국의 가시인 낙랑과 대방을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요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현도군을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의 정벌은 전격적이고 치밀했다. 서기 302년 미천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현도군을 공격하여 8,000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금 장수 시절 익힌 지형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서안평에 주목했다. 미천왕. 서안평은 낙랑과 대방이 대륙과 연결되는 유일한 육로의 목구멍이다. 이곳을 취하면 저들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요, 고구려는 황해로 나가는 길을 얻을 것이다. 311년 미천왕은 마침내 서안평을 점령했다. 학계에서는 이 승리가 단순히 육군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서안평의 지형은 매우 험준하여 육로 공격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미천왕은 압록강 물길을 장악한 수군을 동원하여 수륙 양면 작전을 펼쳤고, 이는 훗날 고구려가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다. 313년 고구려군은 낙랑군을 공격한다. 보급로가 끊긴 낙랑군의 군벌 장통은 절망했다. 장통. 고구려 왕 을불은 민초의 삶을 아는 자다. 그의 칼날은 매섭고 그의 전략은 빈틈이 없구나.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요동의 모용부로 퇴각하자. 313년 낙랑을 공격하여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이듬해인 314년 대방군까지 병합했다. 이로써 위만조선 멸망 이후 400여 년간 한반도를 점유했던 중국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중국 세력의 거점, 한사군이 사라진 것이다. 고구려는 진정한 자주 국가로 선다. 또한 315년 미천왕은 다시 한번 현도성을 격파했는데, 이때 적의 사상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기록될 정도로 처절한 승리를 거두었다. 6. 요동의 격돌. 모용선비와의 30년 전쟁.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킨 미천왕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요동 벌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선비족 모용부의 영웅, 모용회가 버티고 있었다. 서기 319년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는 고구려와 단부, 우문부에게 사신을 보내 모용회를 함께 칠 것을 제안했다. 미천왕은 이 동맹을 받아들여 삼국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용회의 근거지인 극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노련한 지략가 모용회는 이간책을 썼다. 그는 연합군이 성을 에워싸자 성문을 굳게 닫고 오직 우문부의 군영에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 위로했다. 미천왕. 보아라. 모용회가 왜 우문부에게만 저토록 후한 대접을 하겠느냐? 저들이 이미 내통하여 우리 뒤를 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의심은 불길처럼 번졌다. 미천왕과 단부는 서둘러 군사를 철수시켰고, 홀로 남은 우문부는 모용회의 아들 모용왕과 장사 배역이 이끄는 정예부대에게 대패했다. 작전을 주도했던 최비는 겁에 질려 고구려로 망명했고, 고구려 장수 연호는 하성에서 장군 장통에게 습격당해 주민 1천여 호와 함께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미천왕은 끈질기게 요동을 공략했다. 320년에도 요동을 침공했으나 모용인의 방어에 막혀 패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330년 미천왕은 신흥 강국인 후조의 성륵에게 사신을 보내 쌀이나무 화살을 바치며 모용부를 견제해달라는 고도의 외교전을 펼쳤다. 미천왕은 비록 요동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선비족의 팽창을 저지하고 고구려가 만주의 패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 7. 죽음과 그 이후. 도굴된 무덤과 불멸의 영웅. 서기 331년 2월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미천왕은 서거하여 미천의 들에 안치되었다. 하지만 영웅의 안식은 길지 않았다. 그의 사후 11년인 342년 모용부의 후예인 전현의 모용왕이 5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 그들은 고구려의 자긍심을 짓밟기 위해 차마 인륜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바로 미천왕의 무덤을 도굴하고 그의 시신을 약탈해간 것이다. 아들 고구건왕은 참담한 심정으로 적국의 머리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과 포로로 잡혀간 어머니 주씨를 되찾기 위해 막대한 공물을 바치고 신하를 자처하는 수모를 견뎌야 했다. 한국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고인 능욕 사건이었다. 고구건왕은 시신이 돌아오던 날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다시 맞이했다. 비록 미천왕의 유해는 순환을 겪었으나 밑바닥에서 시작해 대제국의 기틀을 닦은 그의 정신은 불멸의 것이었다. 고국원왕의 눈물은 훗날 소수림왕의 내시를 거쳐 증손자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완전히 호령하는 거대한 꽃으로 피어났다. 8. 소금장수가 왕이 된 역사적 의의. 미천왕 을불의 일생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국가가 어떻게 민초의 숨결을 흡수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는 궁궐의 비단 위가 아닌 수실촌의 흙바닥과 압록강의 거친 물길 위에서 왕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가 낭랑을 몰아내고 서한평을 취한 것은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소금 장수로서 몸소 겪은 물류의 중요성과 머슴으로서 느낀 수탈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업적을 세운 군주였습니다. 길. 역경은 통찰의 기회다. 머슴살이의 굴욕 속에서 그는 인내를 배웠고 소금 장수의 길 위에서 고구려의 지리와 경제를 꿰뚫는 눈을 가졌다. 기. 현장에 답이 있다. 탁상 공론이 아닌 직접 발로 뛴 경험이 서한평 점령이라는 천재적인 전략을 낳았다. 3. 진정한 권위는 아래에서 온다. 백성들의 고통을 아는 군주만이 민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음을 그는 증명했다. 미천왕 을불. 그는 고구려의 가장 어두웠던 밤을 지나 대륙을 비추는 찬란한 태양으로 떠오른 영원한 영웅입니다.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위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